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 제6장 문학과 도전 성취 역량의 젊음의 탄생, 특징과 전달하는 메시지를 확인해 보고요. 마지막 수업인 만큼 편안한 마음으로 감상할 수 있도록 담쟁이라는 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책의 특징입니다. 젊음에는 나이가 없다. 끝없는 도전, 지치지 않는 탐색 열정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젊음이 탄생한다. 젊음이란 나이로 정의되는 인생의 지극히 짧은 기간 동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젊음의 탄생에서는 젊음을 결정짓는 요소로 끝없는 열정, 지치지 않는 탐색, 미지에 대한 호기심, 희망, 아름다움을 꼽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잃고 안주하는 순간 젊음은 메마른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죠. 이 책은 9개의 창조 아이콘을 제시하고 그 분석을 통해 젊음을 받아들이는 방식에 대해 물음을 던집니다. 한 장 한 장 창조 아이콘을 해체하고 다시 재구성해 가면서 가장 바람직한 삶의 태도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군요. 이 9개의 도형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그 논리를 결합시키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완벽한 의미 체계를 만들어냅니다. 각각의 키워드는 하나로 엉키고 다시 풀리면서 그 안에서 창조 지성이 피어오릅니다. 저자는 이 9개의 창조 아이콘을 해체하고 그만의 논리로 다시 재구성하면서 우리의 정신 속에 잠들어 있는 젊음의 불씨를 깨웁니다. 특유의 아름다운 문장과 거미줄처럼 얽힌 변증법적 구성은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논리를 탄탄하게 뒷받침해 줍니다. 젊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주는 9개의 창조 아이콘을 통해 저자는 젊은이들에게 새롭게 보기, 삐딱하게 보기, 뒤집어 보기, 다르게 보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젊음의 탄생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어떤 것일까요? 저자는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을 권합니다. 헤매고 찾으면서 물음표와 느낌표가 함께 머무는 그 지점에서 젊음이 피어오른다라고 말합니다. 이것과 저것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는 낡은 이분법적 사고를 버리고 어떤 것에도 가능성이 열려있는 both and의 사고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구시대의 낡은 옷을 벗고 새로운 모습의 젊음으로 진화하고자 합니다. 익숙한 것을 새롭게 다시 보고 낯선 것을 내 것처럼 반갑게 맞이하는 그 열린 마음에서 참된 희망이 떠오르죠. 이어령의 젊음의 탄생 함께 읽으면서 교재 리뷰해 보겠습니다. 1934년 충남 아산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국문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한 이어령은 소설가이자 문학평론가, 에세이스트로 활발한 활동을 펼쳐나간 1960년대를 대표하는 한국 문학가입니다. 평론으로 우상의 파괴를 발표해서 당시 문단에 큰 반향을 일으키며 등장했죠. 그는 1972년 문학 사상을 창간하여 한국 문학의 버팀목이 되는 문학 잡지로 성장시켰습니다. 20대 시절부터 한국일보를 필두로 서울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 등의 논설위원을 역임하면서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논객으로 활약하였습니다. 이화여대 교수로 재직한 그는 1988년 서울올림픽 때는 개회식, 폐회식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문화기획자로서 활동을 이어갔고요. 초대 문화부 장관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대한민국 예술원상, 만해대상, 한민족 문화예술대상을 수상으로 화려한 수상 경력을 보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는 장편소설 장군의 수염을 비롯해서 문학이론서, 공간의 기호학, 평론집, 저항의 문학과 함께 흙 속의 저 바람 속에, 지성의 오솔길, 축소 지향의 일본인, 젊음의 탄생, 디지로그, 이어령의 80초 생각 나누기 등 수많은 저서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 중 1963년부터 경향신문에 연재한 원고를 모아서 단행본으로 출간한 흙 속의 저 바람 속에, 이 작품은 한국 문화를 최초로 분석해낸 기념비 같은 저서입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되는 진기록을 세웠습니다. 또한 축소 지향의 일본인은 일본의 문화 현상을 중심으로 시대를 초월한 통찰을 제공함으로써 일본 사회에 이어 이어령 신드롬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이 글에서 소개할 에세이는 젊음의 탄생에 수록된 산문들인데요. 저자는 에세이집 전체를 통해 9개의 창조 아이콘을 제시하면서 그것에 대한 분석과 함께 젊음을 받아들이는 방식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저자에 의하면 젊음이란 나이로 정의되는 인생의 특정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끝없는 열정, 지치지 않는 탐색, 미지에 대한 호기심, 희망, 아름다움 등이야말로 젊음을 결정짓는 요소라고 언급합니다. 특히 대학 캠퍼스는 젊은이들의 거침없는 상상력이 뜨고 날고 춤출 수 있는 창조적 지성의 인큐베이터로 높이 날기 위해서는 지식과 상상력, 용기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지식과 알고 있는 모든 사물들에 대한 물음표를 달고 느낌표를 찾아가는 모험의 여정이야말로 대학생이 추구할 좌표이자 궁극적으로 세상을 바꾸는 큰 힘이 될 수 있음을 역설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수많은 청춘들은 획일화된 스펙 쌓기와 과도한 경쟁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그러다 보니 정작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자기가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아 발견과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는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새로운 시각과 창조적 사고를 바탕으로 과감하게 실천할 수 있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당연한 것에 의문을 품고 스스로의 능력과 한계에 도전하는 자세야말로 이 시대의 청춘들에게 저자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아닐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장에서 나왔던 묻고 느끼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적 호기심에서 미래가 핀다. 이 말은 내가 지금까지 배운 지식, 알고 있는 모든 사물들에게 물음표를 달아보세요. 나의 젊음을 새롭게 불러일으키는 것은 바로 이 지적 호기심의 물음표입니다. 우리 모두 어떤 일이나 또는 현상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항상 질문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겠습니다. 시는 해답 없는 물음이다. 해답을 구하지 않고 그냥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을 우리는 시인이라고 부릅니다. 예술가라는 뜻이지요. 과학은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고 예술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고 종교는 설명해서 안 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고갱의 세 가지 물음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갱의 그림에서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에 대작을 놓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디에서 왔는가는 인간의 탄생에 대해서 묻는 것이고 우리는 누구인가
지금 여기에 있는 현존하는 삶에 대한 물음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물음은 인간은 어디로 가는가의 죽음에 대한 물음이었던 거죠. 아인슈타인이나 호킹도 고갱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죽음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다만 아름다운 모차르트의 음악을 더 이상 들을 수 없다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영어권에는 최초의 펭귄, first penguin이라는 관용어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혈기가 왕성하기 때문에 미지근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화끈한 것, 불타는 것에 쏠리기 마련이죠. 그러나 진짜 용기와 열정은 회의하면서도 불확실한 회색 지대로 뛰어드는 최초의 펭귄이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퍼스트 펭귄은 용감한 펭귄이다 라는 거죠. 펭귄들은 뒤뚱뒤뚱 떼를 지어 우르르 바다로 모여들지만 정작 바다에 뛰어들기 직전에는 일제히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머뭇거립니다. 왜냐하면 바다 속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먹잇감도 있지만 동시에 물개나 바다표범 같은 위험한 천적들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머뭇거리고 있는 펭귄의 무리 가운데 그 불확실한 바다를 향해 맨 먼저 뛰어드는 용감한 펭귄이 바로 퍼스트 펭귄이죠. 뛰어들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던 펭귄들도 그때서야 퍼스트 펭귄의 뒤를 따라서 바다로 뛰어든답니다. Just do it. 불확실하지만 일단 무언가 저지르는 것. 끝없이 회의하다가도 순간적인 직관이나 느낌으로 판단하고 삶 속으로 뛰어드는 것. 이것이 의문과 감동이 한몸이 된 물음 느낌표의 상징적 의미입니다. 말콤 그래드웰은 최초의 펭귄과 같은 행동을 블링크 이론으로 설명했는데요. 사람들은 합리적으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2초 동안의 순간적인 그것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래드웰의 블링크 이론에 해당되는 우리말은 첫눈에 반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종환님의 담쟁이를 준비해 봤습니다. 희망의 시죠. 작지만 큰 일에 마음을 낸다면 거대함도 이룰 수 있다는 용기의 시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 햇살 가득 품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담쟁이 덩굴 사진인데요. 모습이 아주 다양합니다. 근처의 나무에 기대어 10m 정도 뻗어나갈 수 있대요. 정말 멀리까지 뻗어나가죠. 혹시 담쟁이 덩굴의 꽃말 아실까요? 네, 담쟁이 덩굴의 꽃말은 우정입니다. 대학에 와서 새로운 친구를 많이 만나실 텐데요. 여러분들의 우정을 쌓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남성의 보호를 받는다는 사랑의 상징과 헤어지지 않고 산다는 의미가 있대요. 그래서 그리스에서는 결혼식 때 장식으로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마치 손에 손을 잡고 하나에서 둘, 둘에서 셋, 단단한 협력을 연상케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는 세상, 사람, 사랑 모두 담쟁이처럼만 협력하면 참 좋겠구나 싶습니다. 가치의 가치가 참으로 멋져 보입니다. 성과 낭독하는 담쟁이 감상해 보실까요?
담쟁이 도종환.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여러분 감상 잘 하셨어요? 자, 우리 1년에서 저것은 벽. 자, 이때 나타내는 표현은요. 벽이란 게 어때요? 우리 앞에 벽이 있다면 힘든 장애물로 느껴질 거고요. 극복하기 어려운 한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리 1년에서는 자연의 속성을 통해 인간의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제시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2연에서는요.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자, 이 표현은 어떤 걸 말하고 있을까요?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씨앗도 없다면 어떤 식물이나 우리가 먹는 곡물도 재배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표현은 극한적, 아주 절망적 상황 설정을 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고단하게 살아가는 민중들 모습을 나타낸 거고요. 극단적인 절망의 상황에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담쟁이를 표현했다라고 보겠습니다. 이연에서는요, 힘을 모아 장벽을 넘으려고 하는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절망이라는 건 어때요? 우리들 모두 피하고 싶죠. 놓고 싶은데 잡고 놓지 않는다라는 역설적 상황 설정을 통해서 절망 극복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문장 한번 볼까요?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여럿이 함께 절망을 넘는 담쟁이들을 통해서 절망 극복의 의지와 미래의 희망을 향한 강한 열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3년에서는 장벽을 극복하는 모습을 표현했군요. 여러분 담쟁이 시를 감상하시면서 어떤 걸 느끼셨나요? 아마도 담쟁이의 여유로움, 여럿이 함께 나아가는 포용력, 어려움을 참고 견디면서 절망을 딛고 결국 그 절망을 극복해가는, 승리하는
담쟁이를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부딪히게 되는 절망의 벽을 넘어서려는 의지를 담쟁이라는 소재로 잘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의 특징은 인간이 살면서 부딪히게 되는 절망의 벽을 넘어서려는 의지를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담쟁이라는 소재를 통해 표현해 바람직한 삶의 의미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절망이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절망의 사전적 의미를 한번 살펴본다면 바라볼 것이 없게 되어 모든 희망을 끊어버림 또는 그런 상태. 이게 절망의 사전적 의미고요. 우리 위쪽에 적혀져 있는 한자도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십시오. 여러분이 느끼는 절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주위에서 비웃음을 받았다. 굉장히 좀 절망적일 것 같고요. 실연을 했다. 또는 두려움이 굉장히 앞선다. 낙심을 했다. 고뇌, 상실감, 낙담, 이런 것들이 절망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담쟁이 시를 통해서 이 절망을 잘 극복해 가야 되는, 그리고 혼자 하기 어렵다면 조금씩 손을 내밀어서 도움을 받아서 이 절망을 점점 희망으로 바꿔가야 되겠다. 절망을 극복하고 미래의 희망을 향한 강한 열망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언제나 우리 주위에 이런 절망적인 상태가 있을 거고요. 힘든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강하게 극복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의 주제는 인간과 담쟁이를 비교해서 이해해 보겠습니다. 담쟁이의 표현 중에서 말없이 벽을 오름이라는 것을 사람에게 비교를 한다면 묵묵히 자기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라는 것은 사람에게는 여유를 갖고 침착하게 자기 일을 처리하는 사람으로 비유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라는 표현이 사람에게는 서로 도우며 함께 일을 진행하는 사람으로 비유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다른 담쟁이들을 이끌고 벽을 넘는다라는 표현을 우리 사람들에게 사용을 하면 선구자적 면모를 지닌 사람으로 비유가 가능하겠죠. 인간이 살면서 부딪히게 되는 절망의 벽을 넘어서려는 의지를 담쟁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표현한 담쟁이 시를 공부해 봤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장벽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마다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맞추어서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 경영의 역량을 발휘하여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담쟁이라는 시를 여러분의 목소리로 음미해 가시면서 한번 낭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담쟁이 도종환.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빌 게이츠라면 여러분 누군지 다 아실 겁니다. 지금은 서평 블로그 게이츠 노트로 역시 유명세를 타고 있는데요. 빌 게이츠는 독서왕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빌 게이츠의 성공 비결은 독서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워런 버핏 잘 아시죠? 이 워런 버핏도 책벌레로 굉장히 알려져 있습니다. 또 독서가 성공의 비법이라고 말하죠. 이 유명인들의 왜 독서를 하는지 우리 한번 들어보고 올까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가 서평 블로거로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블로그 게이츠 노트를 5년 넘게 운영하면서 재미있게 읽은 책 200여 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독서왕으로 잘 알려진 빌 게이츠는 1년에 책을 몇 권이나 읽을까요? 정답 공개합니다. 네, 50권 안팎을 읽는다고 하는데요. 잠들기 전 독서를 하는 건 그의 오랜 습관입니다. 바쁠 때는 일주일에 한두 권밖에 못 보지만 휴가 때 4-5권을 몰아읽고요. 또 IT 전문가답지 않게 전자책이 아닌 종이책을 고집합니다. 또 독서를 한 뒤에 책 가장자리에 감상을 끄적이는 걸 좋아하다 보니 이렇게 서평 블로그까지 운영하게 됐다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빌 게이츠는 주로 어떤 책들을 볼까요? 이쯤에서 그의 서가를 훔쳐보겠습니다. 우선 경제학 서적들이 눈에 띄는데요.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앵거스 디턴의 저서죠. 위대한 탈출과 21세기 자본 등을 봤고요. 헝거게임 같은 베스트셀러도 있고 테니스타의 자서전이죠. 오픈도 읽었습니다. 장르를 가리지 않고 독서를 즐기지만 빈곤과 질병, 특히 에이즈를 주제로 한 책이 많아 그의 관심사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이어서 빌 게이츠의 추천 도서 목록을 함께 볼까요? 지난해 재미있게 읽은 책이라는데요. 먼저 환경과 관련된 책입니다. 인류의 희생 없이도 공장에서 배출되는 유해 가스를 최대 50%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을 담고 있는데요. 게이츠는 이 책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해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인간의 품격이란 제목으로 우리말 번역서도 나와 있는 책입니다. 미국 위인들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아는 척, 가진 척 해야 하는 자기 홍보 시대에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내적 성장을 목표로 살아가자는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박멸 역시 우리말 번역서가 출간돼 있습니다. 질병을 박멸하려는 시도와 실패, 그 도전의 역사에 대한 내용인데요.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을 통해 감염병 퇴치를 꿈꾸는 게이츠가 고른 책답죠. 나를 키운 건 동네의 도서관이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에서 기부왕으로 또 서평 블로거로 보폭을 넓히고 있는 빌 게이츠는 자신을 키운 건 독서의 힘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면 내내 스마트폰 움켜쥐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만 책 한 권 들고 있는 손은 점점 더 보기 어려워지는 요즘인데요. 책 한 권 읽고 잠시 사색에 잠겨보는 건 어떨까요? 투자의 규제인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은 책벌레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89세 고령의 나이에도 하루에 500페이지씩 읽을 때도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독서가 버핏 회장의 성공 비법 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주희 PD가 전해드립니다.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최고 경영자,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립자에 이어 세계 3위 부자로 꼽히는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880억 달러, 우리 돈 100조가 넘는 자산을 지니게 된 버핏 회장의 성공 비법 중 하나는 독서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CNBC 방송에 따르면 버핏 회장과 40년 이상 동업해온 찰리 멍거 버크셔 해서웨이 부회장은 버핏 회장의 자질 중 하나로 막대한 독서량을 지목했습니다. 멍거 부회장은 시간 측정기를 갖고 버핏 회장을 관찰하면 그의 전체 시간 중 책 읽는 시간이 절반을 차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멍거 부회장은 버핏 회장이 아니었다면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금의 성과를 내기 힘들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버핏 회장 역시 하루 500페이지씩 책을 읽을 때가 있다고 스스로 밝힌 바 있습니다. 협업이라는 책에서 자신의 일은 본질적으로 더 많은 사실과 정보를 모으는 것에 불과하다며 간혹 이것들이 행동으로 연결되는지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의 책 읽는 이유를 한번 들어보았는데요. 저는 각자 방식의 책 읽기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위대한 독서의 힘이란 어떤 걸까요? 또 독서를 왜 해야 하는 걸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원하는 삶이 있죠.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또 모든 사람들이 성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행복하길 원하죠. 하지만 이렇게 가는 길에서 우리는 성공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면서 가는 길에 자꾸 절망을 하게 되고 그 길로 한꺼번에 왜 안 가질까 이렇게 자책하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마음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마음의 힘을 강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독서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독서가 위대한 이유는 생각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보통 생각을 위대한 생각으로,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또 꿈이 없다라는 사람을 꿈을 꾸고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심어주는 거죠. 그리고 바로 우리가 원하는 성공하는 삶,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앞으로 독서를 많이 하시고요. 우리들의 생각 주머니에 독서를 통해서 좋은 생각들을 많이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로 이번 학기 수업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작품을 다루어야 했기에 세세하게 다룰 수는 없었지만 교양으로서의 접근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는데 포커스를 맞추며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여러분과의 첫 만남에 설레이던 마음이 기억나는데요. 대면 수업을 못해 많이 아쉽지만 앞으로 대학생활 하시면서 고민이나 의논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함께 했던 작품들을 통해서 도전 정신과 용기를 가지시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든든한 인생의 미끄럼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수업을 통해 항상 책과 친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기말고사 때 뵙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